부모님의 걸음걸이를 보면 무릎 건강이 보인다? 요즘 들어 부쩍 부모님께서 걸으실 때 가다 서다를 반복하거나 다리가 O자형으로 변형되셨다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걷는 행복을 앗아가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자. 네, 올해는 최근 들어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철도 곧 시작이 될 텐데 이렇게 비가 올 때면 무릎이 쑤시고 아프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무릎 질환 때문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대표적인 무릎 질환 가운데 하나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철 의무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무릎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포함한 하지 관절 정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릎 관절의 중심과 고관절 중심, 발목 관절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은 일직선이 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경골 중심축과 대퇴골 중심축의 거차각도는 약 외반 6도로서 경골에 비해서 대퇴골이 약 6도 정도 바깥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겠습니다. 정상 관절 정렬 상태에서 무릎이 받는 체중 부하의 정도를 살펴보면 무릎 관절의 내측 구획이 한 55%, 외측 구획이 45%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 무릎이 O자 변형이 됐을 경우, 내반 변형 6도가 될 경우에는 내측 구획에 가는 힘의 비중이 90% 정도로 아주 심하게 되겠습니다. 무릎의 설관절은 관절 모양 자체가 불안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골 상단은 평평하고 대퇴관은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측 및 외측 척부인대,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바늘 연골판, 근육 등의 구조물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무릎은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런 기능적 요구도가 많고 교통사고라든지 스포츠 손상, 과도한 손상으로 인해서 외력의 손상을 받기 쉬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대의 파열이라든지 바늘 연골판 손상으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발생되고 관절의 마모 및 관절염이 유발되겠습니다. 관절연골은 관절면 뼈 위를 덮고 있는 하얀 우윳빛 색깔의 아주 매끄러운 물질로서 탄력성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고 고무 같은 물성이 있어서 완충 및 에너지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찰 계수가 낮고 자가 윤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세 구조를 살펴보면 관절연골은 관절연골세포와 연골기질로 되어 있는데 연골세포는 연골기질 합성 및 유지를 하게 되고 연골기질은 연골세포를 보호하게 되며 탄력성 구조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압축력이라든지 인장력, 전단력에 저항을 하게 되겠고 하중 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골세포는 노화나 반복적인 손상으로 연골 기능이 부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관절 연골의 균열 및 소실, 연골 하골이 노출되겠습니다. 이래서 골관절염이 발생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 연골이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관절염 앞에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화하고도 네. 굉장히 관련이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을 살펴보면 1차성 특발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1차성 골관절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원인은 미상이지만 노화와 관련되어 있고 관절 연골의 변화가 있고 관절 연골 내에 염증성 활동성 인자가 분비되게 되므로 관절 손상이 되겠습니다. 2차성 골관절염은 인대 손상이라든지 바늘 연골판 손상 등으로 관절 손상이 있거나 질병, 감염 후 결과로 발생됩니다. 기저질환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는데 노년층이나 천년층, 소아 등에서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을 보면 65세 이상에서 한 군데 이상의 관절에서 관절염의 빈도가 한 60% 이상 차지하게 되며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상에서는 20에서 28%, 60세에서 65세 정도인 경우에는 37, 8% 정도의 높은 유병률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위험 인자는 주로 노화가 되겠는데, 나이가 들면 연골세포의 복원력이 감소되고 근력이 감소되겠습니다. 여성에서는 중년 이상의 50대 이후에 여성에서 주로 호발하게 되고, 과체중, 비만, 과부하 상태, 외상이나 선천성 형태 이상, O형이나 X형 다리인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성 관절염 등 염증성 질환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관절연골 생력학적 성질 변화가 되고 염증 인자 분비가 증가되게 됨으로써 관절연골의 분해가 촉진되게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체중이 많이 실리는 관절,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허리, 척추가 되겠고, 그 위에 어깨나 손마디에도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의 이 걸음걸이만 잘 살펴봐도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이 무릎 건강 상태가 보인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의무원장님, 그 최근에 보면 걸음걸이가 뭐 가다가 서다가 반복하기도 하고 무릎에서 뭐 뚝뚝 소리도 많이 난다고 하시던데, 이런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인가요? 네, 퇴행성 관절염에는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오는 증상은 이유 없이 발생되는 통증이 되겠습니다. 외상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없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중반에서 걸을 때 통증이 있고 쉬면은 통증이 사라진다든지, 또 관절 연골이 많이 닳거나 거칠어져서 무릎 안에서 나는 소리, 연발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할 경우에는 수면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연골반 파열이라든지 관절 연골에 유리체가 발생할 경우에 관절 운동의 제한이나 관절 운동의 잠김 현상, 관절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 주위를 누를 적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심하게 발전되면 관절의 변형, O자형 변형이나 X자형 변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상 무릎 관절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관절 간격이 내측이나 외측이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뼈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고, 관절 연골 상태라든지 바늘 연골판 상태가 정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될 경우에 방사선 사진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특히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엑스레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KL 등급이라고 합니다. 1등급은 미약한 극돌기가 관절선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등급, 상등급으로 갈 경우에 관절 간격이 점진적으로 협소되고 명확하게 골돌기물이 발생되는 극돌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관절의 골경화라든지 관절 변형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4등급인 경우에는 큰 극돌기, 돌기물 형성이 많이 되고 현저한 관절 간격 협소가 되고 심한 골경화 및 관절 변형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특히 관절 내시경으로 봤을 적에 초기의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아주 매끄러운 우윳빛 색깔의 관절 연골이 털롯에 부풀력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부풀부풀 일어나는 원섬유 현상이 생기고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중기에는 이러한 관절 연골의 미세한 균열이 더 커지면서 홈이 생기고 깊어지면서 관절의 마모가 심해지고 두께가 얇아지게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로 봤을 적에도 관절 안쪽이 점차 좁아지고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지게 되면서 연골, 하골의 경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기가 되면 관절 연골이 마모되기 때문에 관절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노출되게 되고 바늘 연골반 자체도 퇴행성 파열이 발생되게 되어서 통증이라든지 부종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엑스레이로 보면 관절 간격이 현저하게 협소하게 되어 있고 뼈 밑에 골낭종이 발생이 되고 큰 극돌기 발생이 되면서 관절이 O자형 변형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가장 흔한 질환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그냥 아파도 아유 내가 참고 말지 이렇게 참는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이게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네, 치료를 빨리 받을수록
건강한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치료 방법에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통증을 조절하고 관절 기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비약물 치료로는 일단 체중을 먼저 감량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활동량을 조절해야 되고 생활 방식을 변해야 됩니다. 특히 운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평지 걷기라든지 수영, 고정식 자전거 타기 등 이런 충격이 적은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 치료로는 하지 근력 강화 운동,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관절 운동 범위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약물요법으로는 경한 경우에는 초기에는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거나 관절 삼출액이 있을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체중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한 체중 관리가 해야 되는데 5kg의 체중이 빠지면 관절염 증상이 50% 정도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체중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키에서 100을 빼든지 키에서 100을 빼서 0.9를 곱하는 게 표준 체중인데, 여기서 10% 이내인 경우가 적절한 체중이 되겠습니다. 20% 이상이 더 나가는 경우는 비만이 되겠습니다. 특히 체질량 지수를 이용해서 비만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중을 신장의 자성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20에서 24 정도의 신체 질량 지수가 정상 체중이 되겠습니다. 30 이상이 되면 비만이 되겠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의 운동에서 관절염 환자에서 어떤 운동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계단 오르기, 줄넘기, 수중 건강체조, 천천히 달리기, 평지에서 걷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수중 건강 체조? 저는 3번이요. 저랑 마음이 같네요. 저도 3번 할게요. 오. 네. 관절염 환자들이 피해야 되는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는 상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등산, 달리기, 줄넘기,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나기, 쪼그리고 앉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운동은 평지에서 걷기, 수영, 특히 평형은 가능한 많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차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수중 아쿠아로빅 체조가 왜 좋은가 하면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릎에 체중이 상대적으로 덜 갑니다. 부력 때문에. 그리고 물의 저항 때문에 근력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발다리의 근력을. 그 외 실내 자전거는 안장을 최단대로 높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적절한 하지 근력 강화 및 무릎을 보호시키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또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통증이 계속된다면 네. 약을 먹거나 또 주사 치료를 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소염 진통제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단순히 진통제가 아니냐, 또 너무 네네. 독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에 네. 꺼리고 네네. 계신데요.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소염 진통제는 항염이나 진통, 해열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쓰림이라든지 위궤양, 위장출혈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콕스2 억제제라는 게 최근 개발됐습니다. 선택적 콕스2 억제제. 이것은 위장 보호를 하게 되고 속쓰림이라든지 위장의 염증, 통증을 또 같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복용할 경우에 심혈관 질환자에게는 좀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환자에게서는 콕스2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조금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자 환자에게서는 위장기능 개선제, PPI 제제 등을 소염진통제와 같이 추가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 관절 강내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라든지 하이알루론산 주사가 있겠습니다. 관절 강내 주사요법은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 하이알루론산 주사는 고분자 다당 혈액과 연골 기질의 구성 성분인데요. 감소한 혈액과 점성을 보충하고 함령증 진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도 일반적으로는 안 좋다고 알려는 있지만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통증, 삼출, 염증 반응이 심할 때는 필요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연 2 내지 3회 정도로 투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이 뼈와 뼈가 직접 닿는 정도가 되면
사실 수술이 불가피하잖아요. 좀 어떨 때 수술이 필요한지가 궁금하고요. 의무 원장님, 또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수술은 다른 치료로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 관절 기능의 상실이라든지 관절의 불안정성이 있을 적에 다리에 심한 변형이나 보행장애가 있을 경우 관절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을 때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수술의 선택은 환자의 나이나 관절염 정도, 하지 정렬 상태, 환자가 기대하는 활동 정도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관절 내시경 수술이 되겠는데요. 이건 비교적 간단한 수술 방법입니다. 효과가 제한적이고 합병증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관절 내에 염증되거나 손상된 관절 연골 다듬기, 또한 연골판이나 건연골 유리체가 있을 경우에 관절에 기계적 관절 운동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제거하게 되고, 연골, 하골, 뼈가 노출될 경우에 미세 골절술도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골절술은 뼈가 2제곱cm 이내에 노출된 뼈가 있는 경우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관절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수 내 간엽세포 분화를 유도해서 마모된 관절 연골을 섬유 연골로 재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그림은 미세 골절을 했는 거고, 우측 그림은 1년 후에 섬유 연골로 재생된 연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가 골연골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중 부하가 적은 관절면에서 원통한 골연골, 관절 연골과 뼈를 같이 채취해서 손상이 된 관절면을 복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세 이하 젊고 활동성 있는 환자, 2에서 4제곱cm 이내에 관절 연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상된 부위를 쪽에 모자이크 하듯이 이렇게 집어넣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절 연골을 채취를 해서 약 4 내지 5주간 연골 세포를 배양한 후에 관절 연골 결손 부위에다가 2차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식을 할 경우에 골막이라든지 교원질막, 그다음에 지지체를 사용해서 뚜껑으로 이렇게 덮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퇴과 및 대퇴 할차구 부위에 넓은 연골 손상이 있을 경우 2에서 10제곱cm의 뼈가 노출된 경우에 시행할 수 있겠고, 15에서 55세 하지 정렬 상태가 좋고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2번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요즘 줄기세포 치료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다른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재생이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재생치료에 좋은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가골수 유래 줄기세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골반에 장골룡에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골수액을 천자하여서 원심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심분리했는 중간층의 액이 줄기세포, 성장인자 등 재생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지지체, 스캐폴드에 같이 섞어서 결손 부위에 이식하면 이렇게 관절 연골이 재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종 제대혈 유래줄기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오는 피를 이용해서 줄기세포와 히알루론산 복합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절 연골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MRI 상에서 관절 연골 손상이 심한 경우, 항부액에 국한된 관절염이 있는 경우, 변형이 없는 하지 정렬 상태가 있을 경우에 관절 연골을 절개해서 다발성 천공 후 줄기세포 복합체를 결손 부위에 이식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관절 내시경을 보면 뼈가 노출된 부위가 있고, 정렬 상태를 보면 내반 변형이 있는 경우에 교정절골술에서 정렬 상태를 좋게 하고 나서 뼈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이렇게 채워 넣어서 1년 2개월 후에 관절 연골이 복구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정절골 수술이 있겠는데요. 이것은 중등도의 관절염이 있고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없을 경우에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변형된 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이 되겠고, 체중 부하를 한 척에서 건강한 척으로 분산시켜서 관절 연골 결손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관절 연골 결손부는 미세 골절술을 하든지 줄기세포 치료를 같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 부분이나 전체를 치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심하게 변형된 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말기인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이것도 이제 손상된 부분만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반치환술과 전체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이런 전치환술로 나뉜다면서요? 네네네. 부분 치환술은 안쪽 내측과 외측 관절면 중에 한쪽 관절면이 심하게 손상됐고 반대쪽 관절면은 비교적 잘 남아있는 경우, 비교적 경한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 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내측에 이완된 관절면을 인공관절로 부분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골절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방 십자 및 후방 십자 인대가 보존됩니다. 전체를 바꾸면은 전방 십자나 후방 십자 인대가 다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설관절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 범위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나 굴곡 구축이 심한 경우, 다리가 다 덜 펴지는 경우, 관절 운동이 덜 되는 경우, 90도 미만의 관절 운동 범위인 경우, 10도 이상 내반 갑경형, O자형 다리가 10도 이상 될 경우, 전방 십자인대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10년 생존율은 한 98%, 15년 생존율은 한 96% 정도로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설관절 전치환술은 심한 동통이 있고 심한 변형이 있으면서 안쪽 및 바깥쪽 관절면이 다 손상된 경우에 할 수 있겠습니다. 60세 이상 다른 치료 방법이 정상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정거나 육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서는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장점으로서는 수술하고 나서 3, 4일 이후에 보행기를 잡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걷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변형의 경우에 변형 고정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금기로는 화농성 감염이 있는 경우나 하지 근력이 약화되어서 다리가 뒤쪽으로 심하게 꺾이는 전반설의 경우에는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생존율은 15 내지 20년 장기 주치상의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관절 전치환술 후에 합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수술 직후에 혈전이라든지 폐색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 외 감염, 관절운동 제한이 생길 수 있고 관절 불안정성이라든지 비감염성 해리, 마모, 골룡해, 삽입물 주의 골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비감염성 해리가 있는 경우 다리가 똑바르다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재치환술을 해서 교정을 해야 되고 있고 여기 밑에 사진에서 보듯이 관절의 불안정성, 내적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하게 될 경우에 재치환술을 해서 이렇게 내적 불안정성을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네.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나면 벗정다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네. 바로 인공관절 수술 치환술의 대표적인 오해라고 합니다. 네. 또 수술을 받고 나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 사람들은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땅바닥에 앉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렇게 앉기를 희망합니다만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관절 운동 범위는 한 110도에서 13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완전 뻗정다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 관절보다는 10도 내지 20도 정도 덜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수술 후 정상 무릎은 안전하게 정상 무릎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통증 없이 일상적인 생활이나 이런 거는 다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젊은 시절에 관절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나 의자 생활을 대체로 권유합니다. 수술의 목적은 아프지 않게 걷고 가벼운 운동이 가능한 정도의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술 후에 골프라든지 자전거 타기, 걷기, 수영 등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무릎을 많이 굽히는 자세나 동작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에 과부하가 돼서 인공관절에 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에 과부하나 충격을 주는 운동이나 활동은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서 권장사항은 키에 맞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 수영이라든지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등 이런 하지 대퇴사두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절염 증상이 있을 경우에 조기 진료를 하고 전문의와 정기적인 상담 및 약물 수술 중인 치료를 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즐거운 마음과 활기 있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무릎 연골은 한번 닳기 시작하면은 마모되는 속도가 빠른 데다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무릎이 쑤시고 아프다면 나이 탓이려니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네. 가까운 정형외과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철 의무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